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맞는 스토리가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정김경숙님에 대한 거예요. 정김경숙 여성분이신데 미국 이름은 로이스 김이고요. 이분이 12년 동안 구글 코리아에서 홍보담당 임원했었어요. 전무까지 맡았는데 그 다음엔 또 구글 미국 본사로 옮겨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잘 나가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월에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일어나자마자 그 구글에서 일하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확인을 합니다. 업무 메일을 딱 열었는데 핸드폰에서 업무 메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 있죠. 구글에서 AI 투자 때문에 12,000명 한 번에 해고한 적 있다고. 그게 작년 초였는데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이분 그날 해고 통보 받은 거예요. 개인 메일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We no longer have a job for you at Google. 당신을 위한 일자리는 여기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해고됐다는 얘기죠. 말로만 듣던 이메일 해고. 16년 동안 일했어요. 근데 그 전날 열심히 일하고 다 퇴근하고 내일 와서 합시다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 이메일 안 열리는 거예요. 계정 삭제된 거죠. 구글이 AI 투자를 위해서 12,000명을 해고했던 날,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좌절을 해서 앉아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무너질 순 없지 하고 바로 일어나서 이분이 일주일 만에 어딜 갔냐 하면 슈퍼마켓을 갑니다. 트레이더 조스라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미국에. 최근에 굉장히 성공한 이 마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채용 공고 보고 그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력을 다 적었거든요. 구글의 임원이었고 뭐 어쩌고 적으면 저쪽에서 안 뽑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인쇄해가지고 들고 그냥 마트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밀면서 나 진짜로 여기서 일하고 싶으니까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뭐 일자리 얻을 수 있었겠죠.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 알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날에 일을 시작해서 감자 상자 나르려고 딱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감자 상자가. 힘들죠. 30년 동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던 분이잖아요. AI 때문에 해고됐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육체 노동을 시작하잖아요. 잘 되겠습니까? 하루는 캐시어 일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냉동식품을 계산했는지 손이 얼었어요. 집에 갔더니 손이 안 풀려고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했어요. 근데 손이 안 풀려서 주먹을 쥐고 수영을 했대요. 그럴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됐냐.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이분이 책을 냈어요. 책에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 데스크에서 하던 그 일을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이 물건 저쪽에다 배치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 물건 이렇게 돌려서 배치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건 위로 보내고 저건 아래로 보내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좀 섞어서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상이 달라져요. 마트에서도 그래 너는 능력이 있구나. 역시 마케팅 전문가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마트 안에서 승진을 해요. 그래서 마트 안에서 어떤 특정한 물품의 책임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그동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래서 지금 대리운전기사,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리운전기사예요. 리프트라고 미국에 공유차량이 있어요. 공유차량 기사도 하고 스타벅스 가서 매장 알바도 하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딱 꽂히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 AI 때문에 해고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현장에 와서 깨달았다. 현장 와서 감자 상자를 나르고 냉동식품을 계산하고 이러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답은 현장에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글아 날 끊어줘서 고마워.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 그러면서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분 제가 만난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희망제약소 소장할 때 희망제약소는 때는 뭐 혁신적으로 사회를 바꾸자 뭐 이런 얘기하는 단체예요. 거기 찾아와가지고 구글 홍보 임원할 때인데 와서 같이 뭔가 해보자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에 돈을 많이 내놓겠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요. 10년이 흘렀고 지금 이분은 56살 여성인데요. 56살. 새로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나이죠. 월요일이니까 새로운 일, 새로운 생각, 뭔가 마음에 담아두셨던 게 있다면 이번 주에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 시작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상민 고려대 교수 한국심리학회 차기 회장이신데요. 마음에 투자해야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번아웃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 나눠주실 거고요.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 잡스 고정 코너죠. 네,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됐던 군훈련병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대장이 여군이었는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군의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 조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이런 지배주주가 안정적인 이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 기업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니까 이렇게 SK처럼 기업의 가치가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경영권 분쟁 아닙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이 가능할 정도의 지배주주의 지분이 약간 이렇게 희석되니까 이렇게 SK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이 안정적 기업 지분을 3세 또는 4세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유지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은 차라리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도 저는 이번 SK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번아웃하고 마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걸린 분이 30% 넘는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OECD에서 나온 건데 정말 그런지, 정말 마음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또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거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말 이거 어떤 건지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고려대 교육학과의 상담심리 전공 이상민 교수님, 네, 한국심리학회 차기 회장도 이제 맡을 예정이신데요. 이상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번아웃하고 우울증, 뭐 마음 건강 이게 진짜 위험한 상태인가요? 그게 자살률 높은데 원인도 되고 그런 건가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OECD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자살률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잠깐 한번 2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1위를 해서 지금 현재 한 1년에 한 13,000명 이상 지금 자살률이 있고, 특히나 저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연령화 된다는 거예요. 물론 노인 자살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뭐 거의 올해 1월은 더 많이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올해 1월이요? 네, 올해 1월이 특히나 1월 달까지는 자살 통계가 나왔는데 거의 30% 이상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힘든가 하기는 요즘 보면은 직장에서 나 번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뭐 스트레스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특별히 힘든 건가요? 어떤가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동양 문화권,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권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하는 우리가 사회 비교라고 하는데 사회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권이거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의견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의견 비교는 상관이 없지만 능력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떨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안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번아웃으로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게 근데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힘들면 번아웃 됐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실제 번아웃이라는 게 어떤 증상인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제 WHO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번아웃도 이제 증후군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번아웃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소진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소진이라고 하는데 직무 소진이라고 하는데 직무 소진하고 우울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소진은 사실 직장 내에서 힘들면 그게 직장 내에서 이제 헬플리스니스, 무기력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번아웃, 직무 소진이라고 얘기하고 직장에서의 힘듦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일반화되게 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번아웃이 잘 되는 성격도 있고요. 그러면 동시에 번아웃이 잘 되는 직무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번아웃이 잘 안 되는 직무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직업 만족도가 항상 탑 맨 위에 올라오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 혹은 우리가 도선사라든지 이런 도선사가 배를 갖다가 이제 조종하는 파일럿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는 건데 네. 항상 거의 직무 만족도가 1위, 2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아무래도 직무 환경이 조금 뭐랄까 위험적인 게 많이 도출되는 환경들, 예를 들어서 교정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교도관이라든지 혹은 경찰관, 소방관 이런 경우는 번아웃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소득 수준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외교관? 외교관이요? 네, 외교관. 해외 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들었는데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말라리아라든지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외교관도 번아웃 증후군에 취약한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사 안에서도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유치원 혹은 유아원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아웃에 취약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직무 환경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교도관 같은 경우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교대 환경이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야간에서도 근무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수면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적인 요인,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이 높다거나 완벽주의가 강할 경우에는 더욱더 번아웃에 취약할 수 있겠지만 직무 환경과 연결이 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번아웃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직무 환경이 약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교대를 한다든지 해외를 다닌다든지 이렇게 가족하고 시간 보내기 조금 어려운 환경이 있고 이러면은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번아웃은 우울도 물론 약간의 스트레스 원인이 있긴 하지만 번아웃은 분명한 스트레스 원인이 보여지는 그 증상이거든요. 번아웃 자체가 이제 증상이니까 그거의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 많은 스트레스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직무 환경,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직장의 문화, 이런 것들이 번아웃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먼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성격 얘기도 하셨는데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고 대충 이렇게 좀 게으르고 일 그냥 굴러가는 대로 대충 놔두고 그런 사람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번아웃 안 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번아웃 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번아웃과 연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에서도요. 자기지향 완벽주의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자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 같은 경우는 번아웃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회부가적인 완벽주의라고 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충족해야 한다. 그렇게 자기의 기준이 그 외부에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번아웃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연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성실한 사람이 더 번아웃 될 가능성이 높고 게으른 사람은 좀 편안해서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성실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컨시어스니스라고 해서 그 성실성 혹은 이게 규칙에 맞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목표가 된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그게 집착이 될 경우에는 번아웃에 노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착으로 너무 나아갈 경우, 그러니까 밸런스죠. 자기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를 잘 못 맞출 경우에는
워커홀릭 혹은 번아웃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사회적인 어떤 압박 때문에 성실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성실에 집착하는 사람들 번아웃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다. 네.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심한 경쟁 환경에 있어서 우울감이 심하다 얘기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거기 일맥상통하고 보면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성적에 의해서 지금 저희는 줄 세우기를 하는 그런 교육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능력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많이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번아웃 사실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면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번아웃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증상이고 맞아요.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정의되나요? 그렇죠. 질환인가요? 네, 그렇죠.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 마음의 있겠죠. 병. 네. 근데 그러면은 일단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한테 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제가 이제 한국상담심리학회 차기회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찾아봤거든요. AI로 이제 챗GPT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AI가 정확하게 답을 해줘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심리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받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물론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혼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많은 걸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문가와 함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힘들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상담 교수님 같은 분이세요? 네, 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전문가 중에서도 이론 혹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같은 경우는 한 4만 6천 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가 회원은 한 2천 명 정도 있고요. 저희가 2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는데 상담 심리사죠. 상담 심리사 2급 자격증이 한 6천 명 정도. 그래서 총 8천 명 정도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밖에서 지금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건 상담 심리사? 네, 상담 심리사. 심리 상담사. 네, 심리 상담사.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라 이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심리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면은 사실 요즘은 뭐 이렇게 가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가면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네. 효과가 그게 이제 실제로 있나요? 어때요? 뭐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은 일단은 한 5명 중에 2명 정도가 그러니까는 퍼센티지로 보면은요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구에 의하면은 저희가 좀 얘기하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해서 효과의 크기라고 하는데 한 40%에서 50% 정도 마음이 점점 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크기가 엄청난 크기거든요. 우리가 매일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을 하잖아요. 그게 거의 한 2%에서 5% 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예방 효과가 그 정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치를 안 나오기 위해서 계속 이빨을 닦는 건데 사실 마음에 있어서의 이 정도의 효과, 40% 50% 정도가 원래 우울증이 있다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그런 토킹 테라피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만만치 않은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심리 상담이 그렇게 파퓰러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말씀하신 거는 찾아가면 한 40~50%는 마음이 다시 좋아진다라는 맞아요. 효과잖아요. 마음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나한테 어떤 구체적인 도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진다든지 이런 도움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혹시 있나요? 있죠. 저희가 그래요? 그 연구도 저도 계속 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취업과 우울 간의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 실제로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설이 하나는 선택 가설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노출 가설이라고 있는데요. 선택 가설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 하느냐 아니면은 취업을 못해서 우울한가 이런 식의 노출 가설 둘로 나눠지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둘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나 더 맞은 것을 선택 가설, 즉 우울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퍼센티지가 거의 한 16% 정도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우울 말고도 불안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벗어나 가지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취직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더 잘 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가 되니까 훨씬 더 직장에서도 편하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마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건강을 갖다가 잘 다스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 14% 이렇게 저기 차트가 나오네. 14%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14% 더 취업에 성공한다 이런. 그렇죠. 번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계산한 건 저는 사실 16%로 계산했는데 우리 한국 그 기준을 가지고 근데 아까 레이나드 교수님 같은 경우 영국에서 이제 IAPT라는 걸 갖다 시작한 분인데 그분도 한 14% 정도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저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거 혹시 경제적 가치 금액으로 환산하는 그런 연구도 있나요? 네, 저도 역시 연구했고요. 레이나드 교수님도 그 연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고용이 얼마나 증진되는지, 그래서 고용이 달마다 한 달에 얼마나 정도 증진되는 날인지, 그다음에 고용의 가치 역시 기존에 이제 평균, 그러니까 평균 연금을 2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한 4% 정도 봉급의 변화량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갖다가 경제적 가치를 했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나드 그 영국의 것도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했던 거는 2009년인데요. 레이나드 영국 그 교수님이 하신 거는 그 클락 교수님과 둘이 했어요. 영국의 그 교수님들은 2006년쯤에 이걸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로 적용을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IAPT라는 아까 그 프로그램이죠.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같은 걸 갖다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500만 명 정도가 이 심리상담 여기서는 얘기하기를 요즘은 이름을 바꿔서 NHS가 그 영국의 보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토킹 테라피라고 합니다. 토킹 테라피가 한국말로 하면은 심리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테라피죠. 토킹 테라피. 뜻이네요. 그렇죠. 네. 말로 하는 그런 치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갖다가 500만 명 정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환산을 해가지고 지금 그 영국의 그런 그 바우처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쪽으로 쭉쭉쭉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죠. 조금 아까 그 연구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차트 중에 마지막에 그 각각 영역별로 얼마나 경제적 가치 있는지 있는 그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 아까 말씀하신 건 고용이 증진돼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담 받은 사람이 상담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이득을 얻는다 이런 의미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마음이 또 좋아져서 좋아지는 것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 건강에 따른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그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것도 비슷하게 이제 그 레이나드 연구와 제가 똑같이 한국에서 해봤는데요. 거의 엄청난 그 수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수득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그다음에 연구에 의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일 거 아니에요. 개인이 내가 이 심리 상담을 받아서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내 삶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살을 생각하고 굉장히 자기를 갖다가 파괴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리비도하고 타나토스가 있으면 타나토스에 그렇게 굉장히 강한 그런 충동이 있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싶고 자기를 이런 거에 대한 충동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해소가 되고 삶에 대한 의지도 생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완전히 달라지죠, 삶이. 네, 우리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아까 번아웃 얘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를 조금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항상 나쁜 거로만 보지 말고 활용해야 할 거라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구글 얘기하셨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스트레스거든요. 직무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해고되는. 근데 해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남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거 뭐 그냥 푸드 그냥 이렇게 나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걸 갖다 그렇게 안 본 거죠. 이걸 내가 또 다시 적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마인드셋의 변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건강한 모습 이게 사실은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를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비용 효과 검증하고 막 그러니까 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비용 효과로 형성을 하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럴 수는 없다. 이게 뭐 제가 얘기하면서 뭐 3조 얼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 대비 100배의 수익이 아니라 그 한 개인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한 개인에게는 사실은 어렸을 때 원래 우리가 ADHD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그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컨덕 디스오더, 행동 장애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행동 장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비행 청소년으로 하고 비행 청소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교도소로 갈 수 있는데 그 한 개인한테 제대로 된 마음 투자를 해서 마음 건강을 해서 ADHD가 사라지지 않겠죠. 그걸 갖다 잘 관리하는 거죠. 정확하면 장애니까요. 관리를 잘해서 그 사람이 비행 청소년으로 안 나가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마음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심리 상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경제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뭐 3조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셀 수 없는 가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기는 정김병숙 씨 아까 구글에 그분은 AI 때문에 구글에서 해고된 거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마트에 가서 알바하는데 그 알바는 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세상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활용해서 나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Cognitive Restructuring이라고 그러는데 인지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같이 인지의 재구성이 일어난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그거는 진짜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비싸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합니까, 상담 받는데? 그렇죠. 지금 상담이 비싸다 보니까 민간 쪽으로 나갈 경우에는 거의 10만 원, 많이 받는 분들은 한 15만 원씩 받기 때문에 시간당이요. 그래서 좀 쉽지 않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등록금으로 사실은 그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대학생 입장에서는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무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돈을 안 내고 상담을 받기 때문에 많이들 갑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상담자는 적고 내담자는 되게 많으니까 대기가 많아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초등등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각급 학교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 이제 좀 약간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윈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기가 지금 한 2, 3개월씩 이렇게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3개월 대기하다가 금방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최근에 정부에서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네. 마음에 투자하는 그렇죠. 게 그게 상담 받는 걸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죠. 그 심리 상담을 받는 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1일서부터 시작인데 한 8만 명 정도가 8회 정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16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26만 명 그리고 27년도에는 50만 명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 하는 특히나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힘든 사람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으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신청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이걸 계획하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걸 갖다 좀 더 억세서빌리티, 그러니까 접근성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년 주기로 마음 건강 갖다가 체크했었는데요. 이제 그걸 갖다 2년 주기로 이제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체크하게 했고요.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 그렇죠. 할 때, 건강검진 할 때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낳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동사무소로 하는데 지금 행복복지센터라 읍면동에 있는 데 가서 행복센터, 뭐 주민센터 그렇죠, 여러 가지 맞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상담센터에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난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고 싶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아직 안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각 지역 지자체에 있거든요. 거기나 네네. 혹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혹은 위센터 이런 데서 의뢰서를 받아서 가서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주민센터에서 자연스럽게 복지카드를 주고 그다음에 8회에 한해서 바우처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소득 분위에 맞춰서 자기가 신청하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 하는 1시간에 10만 원, 15만 원 하는 거를 8시간까지는 그렇죠. 정부의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안 하면 손해인 사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사업하기 전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마음건강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리미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들한테 이게 소문이 많이 나서 사실상 올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미 그게 다 바우처 사업이 다 소진이 됐어요. 연간 사업인데 1월에 다 가져가 신청해서 버렸어요. 끝나는. 선착순이군요. 그렇죠. 선착순입니다. 이게 아이고. 8만 명이라는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시작하는데 8만 명이라는 쿼터가 정해져 있고 아마 선착순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에 빨리 알고 신청해야 되겠네요. 네, 그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다 번아웃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다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건강보험 문진한 거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거 없으면은 정신건강, 네, 정신건강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상담복지센터. 혹은 위센터 혹은 대학상담센터 이런 데서 의뢰서를 받으면 되고요. 의뢰서 받아서 가져가라.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과에 가가지고 정신과에서 진단 받고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웬만하면 진단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뭐 멀쩡해. 근데 너 조금 힘들어. 이래도 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예방이니까요. 이게 뭐 중증인 경우에는 사실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약간 고위험균 그렇지 않으면 중위험균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자식 때문에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에 충분히 이걸 신청해 가지고 마음 건강에 투자하고 본인이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마인드셋만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자살 공화국이라는 이런 자살률 1이라는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좀 이따 우리 잡스 시간에 직업 얘기도 할 텐데 지금 그렇게 50만 명, 100만 명 정부에서 지원 사업 해가지고 상담을 받게 하면 상담해 주시는 분들 그 직업 그게 되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유망 직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심리 상담사 네, 심리 상담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그 수요가 많은가요? 저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3만 불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이게 시작된 게 3만 불이 GDP가 올라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3만 불 지금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 상담 혹은 이 마음이라든지 정신 건강 이쪽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굉장히 뭐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당장 지금 밥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상담이냐 무슨 뭐 정신건강이냐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가 됐고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냥 공부만 해 혹은 뭐 돈만 잘 벌면 돼 성적만 잘 나오면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들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성적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심리상담사가. 그래요? 그러면은 인구가 좀 3억이면은 한 500명당 1명 정도. 우리나라는 아까 8천 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우리 학회는 8,000명이고요. 한국 상담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8,000명 정도 되고 임상심리학회라고 있는데 거기 한 2,000명. 근데 서로 겹치는 게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세 개의 민간 자격증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000명, 15,000명 정도 많아봤자 그 정도로 보는데 그렇군요. 앞으로 만약에 미국 정도까지 이제 이게 심리 상담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교했으면 한 12만 명, 10만 명 정도까지 이 그 새로운 직종으로 아마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사람이 합니다.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돌봄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렇죠. 배려. 이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심리 상담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실성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어려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 가정에 자라났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폭력 가정이 있는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을 제가 되게 잘 상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의 그 마음이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안 좋게 그쪽한테 투사하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자기가 그 사건이라든지 어려움에서 잘 극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심리 상담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생들을 뽑는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잘 뽑으려고 굉장히 주의 깊게 학생들을 면접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얘는 아직까지 심리 상담사로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가 아웃시키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게이트키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이상민 교수님하고 같이 마음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 마음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정부에서 바우처 사업을 시작된다고 하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망 직업으로 어떻게 보면 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 심리 상담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누고요. 저는 이상민 교수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서 홍희경 기자와 같이 잡스 시간 여군 이야기, 군대 이야기 좀 최근에 사고도 많고 그랬는데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의 시드머니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에서 한문도, 차영주, 김광석 3명의 전문가가 하반기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과 해안을 제시합니다. 6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토마토 집통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직업의 속사정을 통해서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간, 잡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서울신문에서 근데 이 잡스하고 관련된 글도 쓰시는 거죠? 예. 제가 이 방송에서 조금 통계 얘기하다가 후루룩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거를 약간 애드립처럼 얘기하다가 근거를 제대로 말 못하고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구독자님들이 찬찬히 보실 수 있게 글로도 전달을 하고 싶어서요.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뉴스토마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기사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군 여경의 속사정 이야기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군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워낙 많이 들려오고 또 최근에는 이제 훈련병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에 부대장이 여군이어서 또 이제 이게 또다시 여혐 약간 이런 논란으로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훈련병 사망 사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선입견상 부대장이 남성이었고 뭔가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여군 부대장이었다고 하니까 또 여군이 더 심한가 이런 생각하면서 막 그런 우리 사회에 또 이 그 성격차 문제 가지고 좀 논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논쟁을 좀 번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에 대림동에서 여경들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피우는 상황을 잘 통제를 하지 못했을 때도 되게 비슷하게 여경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비슷한 맥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고성균 전 육군 훈련소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셔서 육군이 이거는
100%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부대장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거는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해서 약간 이 문제는 정말 육군이 잘못하고 군대가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이게 남녀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를 여군, 여경 같은 특수직역 직업? 네. 그러니까 근데 여성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사회적으로 보면 특수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 영역?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접근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조금 그렇게 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여군과 여경을 한번 제대로 보자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워낙에 여혐이라든지 남혐이라든지 이런 게 온라인상에서는 워낙 너무 뜨겁고 항상 관심이 모으는 주제여서 이게 너무 좀 위험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여군이나 여경을 위한 변명보다는 군 또는 경찰을 위한 변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반드시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군과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다. 뭐 예. 여군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군을 위한 변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군요. 어떤 오해가 있어요? 아무래도 군은 조금 저희는 좀 머니까 여성들한테 좀 더 머니까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경찰이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약간 사고 실험처럼 조금 해보면은요. 최근에 워낙 영화도 있고 미디어 영향도 있어서 저희가 경찰 하면 생각나는 게 마동석.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마동석 배우님이 실제로 2017년에 명예 경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했던 분은 이한희 배우였어요. 근데 이한희 배우님도 하셨지만 이제 여자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유라든지 임지연 배우님도 이렇게 경찰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그래도 관념은 영화에서 되게 범인 잘 잡았던 그죠. 이한희 네네. 씨나 아니면은 극한 마동석 씨를 직업이었던가요? 거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극한 직업이었죠. 그래서 이런 형사들이 저희 머릿속에서의 그 형사 이미지라면은 우리나라는 살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조폭이라든지 이런 강력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계속 심한 나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앞두고 살인 통계부터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살인 통계를 찾았더니 조금 이상해요. 살인 통계는 이게 범죄 통계는 전 나라에서 국가별로 이렇게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OECD나 이런 수준에서 국가 비교를 위해서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통계청에서도 OECD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거를 보면은 한 해 살인범이 297명, 308명, 270명 이렇게 200명대 후반대, 300명 전후의 살인범이 우리나라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국내 기사를 보면은 이 수치가 되게 적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국내 기사를 찾아보면은 매일 살인 사건이 한 건 이상이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집계할 때는 살인이 한 585건 요렇게 저 두 번째 제목 보면은 나오는데 585건 아까보다 2배로 확 늘어버려요. 200~300건이 아니라 500명. 네, 500건? 580건. 그러니까는 2배로 늘어나는데 이게 살인 범죄는 다른 범죄를 가지고 와서 통계를 좀 기준을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실제로 피해자가 죽은 사건이 살인이고 둘 다 살인 피의자를 한 명으로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연쇄살인범이 지금 잡힌 게 한 10년에서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영철, 정남규, 뭐 강호순, 정두영 저희가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물론 보험 사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쇄살인범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분들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럼 결국 그냥 국외 통계가 다르다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이게 약간의 일종의 통계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다고 시민단체 측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OECD에 내는 통계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내기 때문에 살인 미수라든지 살인 예비 범죄를 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인 미수나 살인 예비도 그렇게 많은 범죄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기사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있어요. 그 자살 방조죄로 취급이 되는 건데요. 인터넷에서 만난 뭐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텔이나 아니면은 뭐
좀 으슥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집단 자살을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자살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자살 방조죄가 됩니다. 근데 공동으로 같이 있다가 주변은 죽고 자기는 살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범죄가 지금 이 범죄로 분류는 되니까요. 근데 이런 예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예들도 살인죄 통계로 국내에서는 살인죄 통계로 조금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살인이 많은 나라가 돼가지고 저희가 좋을 거는 없는데 국내에서 통계를 좀 더 약간 더 많이 넣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추정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 강력범죄가 많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질수록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예산 딸려면은 범죄가 많은 게 더 좋아요. 행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나 관료제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산도 그렇고 조직을 확충시키는 거, 늘리는 데에도 이게 되게 주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그 정권에 따라서 공무원의 숫자는 좀 다운사이징이 될 때도 있었지만 경찰 인력은 최근 10년 동안에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인력을 늘릴 때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뭐 4대약, 5대약, 그다음에 뭐 마약 범죄가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으로 늘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근데 뭐 경찰이 하는 업무 자체가 이러면 좀 사회의 불안정한 부분을 때려잡는 거니까는 그래서 공포 마케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이렇게 늘린 겁니다. 근데 뭐 경찰의 인력이 또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데 문제는 실제로 경찰에서 그러면은 늘어나는 업무 범죄는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네네네. 통계로 보면은 폭행이라든지 특수폭행이 늘어요. 근데 이거는 통계 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기라든지 디지털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피싱이라든지 그렇겠네. 다단계 사기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렇게 그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을 양성을 하면 이게 좀 잡히겠죠. 지금 사실은 안 잡히거든요. 이게 검경 수사권의 조정에 영향은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은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기획 수사로 막 이런 일망타진해가지고 피싱범을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조폭을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다단계 사기범을 잡았다든지라는 보도가 사실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가 안 나온다는 건 이제 보도 자료가 안 나오고 그만큼 수사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안 되는 부분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쪽의 수사 인력을 그러니까 늘리거나 하는 식의 명분이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4대 악이 문제고 5대 강력범죄가 문제여서 사람을 뽑아놨는데 막상 뽑은 사람이 배치를 할 때 이 사람은 지능수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네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어린아이를 약취 유인한다든지 이런 게 메신저나 아니면은 온라인 상에서 그렇죠. 막 이렇게 최근에 되고 할 N번방 때, 사건이나 예, 이런 N번방 거. 사건이나 네. 이런 거를 할 때 사실은 그것에 그 글의 콘텍스트의 맥락이나 이런 거를 읽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고 이거는 어쩌면은 여자 경찰이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뛰어다니면서 강력범을 때려잡는 네. 데는 완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능적인 범죄는 여성이 더 잘할 수도 있다. 네. 또는 뭐 비슷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완력이나 이런 아니면은 뭐 이런 격투를 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분은 투입을 하면 되지만은 지금 경찰이 담당하는 범죄의 그 양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신종수법이 많아지고 그런 신종수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도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범죄가 늘기 때문에 늘리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조직을 늘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딱 들어서 알고 무서운 거, 살인, 강도, 폭행, 뭐 특수폭행 이런 게 늘어납니다라는 그 명분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늘리면서 정작 가야 될 곳은 가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정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범죄가 어느 부분이 늘어나는 거를 자기들은 체감으로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뽑을 때는 여성들이나 아니면 뭐 경찰 시험에 이제 공부 잘하는 남자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뭐 그 성적 순으로 뽑고 할 텐데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그 현장 업무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기존 관례대로 현장 업무부터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서 되게 많은 트레이닝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고, 실제로 이제 2019년 대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사건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제대로 못 받고 또는 그게 그런 정확히 거를 어떤 많이 사건이었죠? 접하지 못한 대림동 사건. 사건. 2019년 대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자가 있어가지고 여경과 남경이 이제 같이 출동을 했는데 거기서 주치자가 막 이렇게 때려 부수고 하면서 하는데 남자 경찰 같이 출동한 사람 중에 남자 경찰 혼자 그걸 수습하려고 하고 여자 경찰은 이제 떨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본 네티즌들이 그럼 여자 경찰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현장을 제압하지 못하면 이런 거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마동석 같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제가 남자 경찰의 누나여도 저 술 취한 사람이 진짜 어떤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데 저라면은 가서 잡으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찰 시험이 흉기 들고 난동 피우는 사람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시험 잘 봐. 물론 체력 네네. 검정도 있지만 물론 시험 잘 기본적인 체력, 네. 최소한의 체력이 돼야겠죠.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 업무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이분들의 업무의 80%가 그런 일이고 그런가? 그리고 또 그런 과거의 관행대로 하면은 저희가 지금 잡지 못하는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은 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HRD가 다시 막 중요해지는데요.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니까 뭐 인력에 관한 것이죠. 인력의 교육에 관한 거죠. 교육에 이렇게 발전시키는 관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냐의 문제인데 이 HRD의 기본은 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를 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뽑고 그래서 적정한 사람을 뽑으면은 이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가는 건데요. 지금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경찰에 대해서 최근에 그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불만은 사기 사건 또는 피싱 또는 뭐 중고 거래에서 뭐 벽돌 같은 거 와가지고 신고하러 가면은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신고 접수부터 일단 어렵고 그게 1년 이상 다 걸리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를 되게 많이 체감을 하기 때문에 불신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장 업무에서도 되게 무능력한 모습을 사실 보게 되니까는 불신은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채용을 이렇게 정확한 기획이 없이 하면은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 HRD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업무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불신을 사게 된다는 모습을 경찰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도 비슷한 그러네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인을 잡으려면 진짜 뛰어난 디지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사력, 기본적인 수사력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사람을 뽑는 방식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뽑아놓으면 이 사람을 거기다 배치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일단 범인을 잡는 게 1단계고 그다음에 이걸 좀 잘하면은 2단계 피싱범을 잡고 뭐 그다음에 이걸 또 잘하면 3단계 조직범죄를 잡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우리는 다 잘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잘하는 맞는 경찰을 육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법학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훔치려고 하면 절도고 그거를 다시 칼을 들면 강도가 되고 갑자기 거기서 더 공범이 나타나면 특수 강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범죄가 이렇게 좀 비슷한 범죄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범죄가 많을 때에는 정말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두 잘하는 맞는 경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범죄는 어떤 범죄는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범죄는 물론 그런 그런 강도나 폭행이나 이런 강력 범죄도 물론 있고요. 또는 마약처럼 매우 다크웹 같은 거를 잘 들어가가지고 수사해야 되는 범죄도 있고 범죄의 종류가 다른데 이거를 다
만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전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서울대 N번방 그 사건의 그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분들이 처음에 경찰에 갔더니 처음에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증거는 있잖아요. 네. 그 사진들을 다 가지고 갔다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우린 수사 못 하고요. 그 사람 누군지 찾아가지고 알려주시면은 수배해서 잡아올게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들었던 게 그 중고나라에서 상품권 사기 같은 게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경찰서 가서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지인이 가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조용히 데리고 수사과로 가더래요. 형사과로 원래 형사과가 이제 강력범죄를 하는 데고 수사과가 조금 지능적인 이런 네, 사기 네. 범죄를 많이 하는 데인데 수사과로 이제 바로 안내를 하길래 아 여기서 이걸 해주시나 보다 했더니. 형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분을 이렇게 어떤 형사님을 인사를 시켜준 다음에 아 이분이 우리 경찰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이분도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러고서 돌려보내서 정말 마음의 위안은 크게 얻었지만 소액이기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수사는 아직도 뭐 결과를 못 받은 것으로 한 몇 년 됐는데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 군에서 훈련하다가 사망한 사건 이것도 그런 전문성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가혹행위라는 것은 사실 맨투맨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군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은 가혹행위를 저지른 개인이 일차적이면서 최종적인 책임이 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요.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서 이번에 그러면은 교육 훈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여성 부대장이 아니라 남성 장교급 부대장이 있었으면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인 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군 인력이 전체적으로 지금 배치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요? 경찰관은 물론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군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 경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통계를 조금 인용을 먼저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네네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아 이거를 몰랐구나라고 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그래프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네네. 군 사망 사고 추이. 네, 이게 최근의 군 사망 사고 추이입니다. 수류탄 사고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이제 사건 보도가 많으니까는 요즘 왜 이렇게 늘었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찾아봤더니 최근 몇 년 동안에 군 사망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시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예요. 그래서 군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저 않는. 그래프의 높이가 사망 인원이죠. 맞습니다. 그 해에 사망한 군에서 사망한 예, 사람들의 맞습니다. 숫자. 그래서 좀 더 그 진한 색은 안전사고라고 해서 군이 워낙 위험한 걸 많이 하잖아요. 포탄을 네네. 다루고 이렇게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아래 하늘색 이걸 군기사고라고 해서요. 자살이라든지 총기, 뭐 폭행 이런 기타 이런 군기 관련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자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이번 훈련병은 자살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분류되진 않을 텐데요. 자살 사건이 보면은 코로나였던 2020년에는 42명이었는데 2021년에 83명, 2022년에 아이고. 70명으로 지금 아이고, 늘어나고 코로나 있습니다. 때 비하면 2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코로나 전에 비해서도 지금 확 늘어나는 모습이 그전에도 나타나고 5, 있습니다. 60명이었는데 지금 7, 80명이 됐네요. 예, 그래서 아니 그 군대가 요즘 편해졌다 그러는데 자살 사건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한동안 뭐 병사들이 이렇게 핸드폰도 들 수 있고 해서 아 요즘 그리고 뭐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동반 입대도 할 수 있고 너무 네네네. 좋아졌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사실은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었는데 이게 5년 동안의 종합 활동을 끝내면서 그 보고서의 부록으로 군 사망 사고 피해 사례집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록하는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약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군 의문사 규명위원회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말고도 그
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도 군에서 있었던 너무 억울한 죽음이 많다라는 유가족들의 얘기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한시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부대장이 여군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병이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여군 전체 가해자 쪽으로 연좌를 무는 식의 대응은 저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평생 동안 그 군에서의 이런 사망이라든지 군에서의 사고 때문에 아픔을 겪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군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식의 죽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여군에게 당한 훈련병에 대해서 저희가 분노를 하는 대신에 남군에게 당한 훈련병에 대해서는 군 생활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깊이 보고 군에서의 진짜 문제가 뭔지 도대체 왜 그 상사가 상관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사가 줄어드는데도 사망자가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안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이번 사태에 국한해가지고 추정이 나오는 거는 전방 부대에 여성이 가면은 전방 부대의 핵심 업무는 훈련보다는 전투 병력인데 전투 병력이 아니라 훈련 병력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후방 쪽이겠죠. 그쪽으로 임무를 맡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이 조금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 그러니까 장교기 때문에 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적었다는 거지요. 전투하고 훈련은 다르군요. 군대 내에서도.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 꼭 훈련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전투를 잘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군인으로서의 뭐 체격이나 아니면 체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또는 정신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는 거를 하는 거고요. 훈련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정도의 신체, 정신, 그런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단계가 필요한데 이번에 훈련은 너무 교육이군요, 교육.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에서는 원래 이 교육을 주로 누가 하냐면은 훈련 장교들 또는 훈련 부사관들이 합니다. 이거를 저도 사실은 이게 여자라서 군대 계급에 워낙 약해서요. 네. 드라마를 조금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태양의 후예에서 마침 이 디지털 조선에서 이렇게 좀 또 요런 거를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보면은 송중기 씨하고 진구 씨가 이렇게 전우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막 티격태격하고 하는데 계급으로 따지면은 송중기 씨는 대위고 진구 씨는 상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위는 장교고 상사는 부사관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송중기 씨가 그 진구 씨가 훈련하는 데로 가가지고 막 레페 타고 내려오면서 시범 보여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훈련 부사관이 훈련을 하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두 가지를 다 갖춘 거잖아요. 훈련을 직접 병부터 받아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훈련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그 전문성을 배운 그 보직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성균 육군훈련소장도 이번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던 게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훈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훈련을 맡아야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우리 동네 중학교 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치시면 중학생들이 다 수포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수준에 맞게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냥 자기가 전투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 시켜버린 훈련병들이 아주 힘들어진다. 예. 이런 그리고 거네요. 군대에서의 계급은 사실은 군대에서는 특히나 더 직무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저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이번 일 때문에 취재도 했고 무엇보다 그 한국군상담학회 회장이 차명호 평택대 교수님인데요. 이분한테 좀 여쭤봐서 군대 조직문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여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계급이 직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도 직무 교육을 받지만 군대에서는 계급별로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계급별 교육일 텐데 이게 지금 판이하게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관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장교 교육을 받고 처음에 인관을 해서 이제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이제 요기요. 여기에서는 사관학교나 뭐 ROTC를 다닌 이제 이분들이 배우는 건데 이분들이 요즘에 배우는 리더십 교육은 즉강 끝이랍니다. 즉강 끝. 무슨 뜻이죠? 즉시 강하게 끝까지. 엄청 강력한 엄청 강력하죠. 그 말이네요. 그래서 저도 아유 이런 말들을 요즘에도 하고 있구나 이라고 생각을 했. 아니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군대는 뭐 그렇게 뭐냐면 싸우긴 해야죠. 군대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군대가 한국군은 강군이다라는 거를 네. 인식이 엄청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관들에게는 이게 엄청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한국군은 강군이고 한국군은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린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서 강한 군인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강한 군이라는 것도요. 이것도 과거에 생각했으면 정말로 또다시 한 번 더 출연하시면 마동석 같은 분이 막 나와가지고 하는 게 강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뭐 인터넷 게임을 해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과학군이라든지 그렇죠. 전술을 잘 세우는 그런 군대 이런 군대를 강군이라고 생각을 하지. 드론 조종 잘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기술이 좀 네. 이렇게 무기 체계가 올바르게 서 있고 그리고 뭐 비리나 이런 게 없고 이런 조직 문화가 좋고 그다음에 훈련에 되게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펼 수 있는 거를 강군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막 몰려 있는 거를 강군이라고 생각을 하진 주먹 센 않아요. 사람들은 모였다고 생각하진 않죠 요새는. 그렇죠. 그렇지만 위관은 어쨌든 이 무기 체계든 뭐든 다 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직강 끝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관급들 더 고위직인 그러니까 저희가 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통칭하는 이런 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배우냐 하면요. 이게 2010년대 미군에서 되게 유행했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독성 리더십 교육을 받습니다. 독성이라는 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예, 것 그 토식. 톡식이라고 예, 하는 톡식이라고 먹으면 하는. 죽는 독.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독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게 스스로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든 군대든 어쨌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좋다라는 식의 인식은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군대에서 많은 자살 사건이나 아니면 그런 군기 사고 같은 것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모든 군이 다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발달한 게 톡식 리더십이라고 해서 나의 독성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걸 가지라는 게 아니라 없애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되게 좋은 교육인데요. 이게 문제는 제일 위는 사실은 전체 조직을 통솔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독성 리더십이라는 것, 제 안에 있는 독이라는 것도요. 이게 잘 생각하면 저희가 한 30년간 직장 생활을 내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체득해서 내가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였더니 이럴 땐 안 되는구나. 이랬더니 아래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그런 체득을 통해서 사실은 이걸 배워야지. 이미 이제 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군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이거를 글로 나의 리더십이 독성 리더십일 수 있어라고 글로 배우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벌어져 버리냐면은 위에선 독성이라고 지금 배운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방식대로 막 그 부하들이 통솔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얘 그 영관급의 리더십은 독성입니다. 안 좋은 겁니다라고 하니까는 게다가 세대 차이도 있다고 하죠. 말도 잘 못 알아듣게 해서 개입을 안 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훈련병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쪽을 사실은 현장에서 병들과 네네네. 병사들과 막 이제 정말로 전우처럼 어울리는 부사관급에서는요. 지금 공무원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사로 처음에 딱 들어간 다음에 이 군조직은 정말 너무 경직되고 돈도 없고 심지어 전방에 갇혀 살다가 청춘이 끝날 것 같고 해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사가 하는 일은 중사가 하게 되고 중사라고 뭐 계속 계시겠습니까? 중사는 이제 또 이제 상사가 그 업무를 하고 그럼 밑에는 이제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한 데다가 저 후배처럼 나도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고 이게 업무 과중이 엄청나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장은
아주 혼돈이 대혼돈 유니버스가 되는데 이거를 위관급들이 또 알아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는 왜냐면 독성이라서 다 같이 회식을 하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부드럽게 나오고 방치하고 네, 근데 부드럽게 나갈 중간에 수밖에 위관들은 어쨌든 일이 되어야 되니까 그쵸.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다가 거군요. 그 독성 리더십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과연 이게 글로 배웠기 때문에 독성 리더십을 완벽하게 이제 다른 걸로 전환하기보다는 편한 한두 명에게 일을 몰아주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가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아까 경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군대 얘기로 왔고 여군의 문제가 아니고 직무의 문제라고 온 다음에 그 직무 안에서 벌어지는 영관급 이상, 위관급, 하사관 이렇게 세 그룹이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까지를 들었는데 네. 지금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금 여군 얘기는 사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네네네. 그래서 네. 한 차례 더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래야 이슈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계층 사이에 벌어진 일까지 해주시고 네. 다음 주에 바로 다시 모실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역시 중간중간 늘 정리 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다시 작년에 제가 썼던 그 나의 명복이 빕니다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제복 입은 분들이 많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병사들의 경우에는 가혹행위나 잘못된 지시를 어기지 못해가지고 유명을 달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교들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비극적인 일을 많이 당하시는데 이걸 잘 보면은 약간 저는 좀 부조리하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일에 정말 치여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맡겨요. 그럼 이 특정 장교가 일을 하는데 이제 버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일을 그럼 지휘관이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은 지휘관이 갑자기 독성을 발휘합니다. 태도를 싹 바꿔서 너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사람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런 경우들을 그때 많이 봤었습니다. 여기서 일 잘한다는 장교들한테 몰리는 일이요. 전투를 기획하는 거거나 작전을 짜거나 아니면 한국군의 무기 체계를 바꾸는 이런 생산적인 일이라면은 이렇게까지 번아웃이 되지 않을 텐데요. 안전점검, 정신무장점검, 소방점검, 교육점검, 무슨 성희롱 교육점검, 무슨 점검하는 일이 군대에 너무 많거든요. 행정 흔히 잡무라고 부르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 게 잘하는 많아지는 사람들이. 거죠. 근데 이게 비슷하게 일어나는 직군이 간호사예요. 간호사도 현장에서 일 잘하면은 행정 업무를 이만큼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번아웃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불려다니다가 장교들이 죽는 이런 상황들. 물론 지금 훈련병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보면 그렇게 직무를 잘못 맡기고 제대로 일에 배분을 못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네. 죽음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심각한 어느 문제가 된다. 그런 순간에는 얘기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 여군 부대장이 잘못된 직무를 맡은 것도 그 훈련병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일으킨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네. 오늘 번아웃의 날이네요. 오늘 진짜 심각한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나라 자살률이 OECD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 조직을 들여다봤더니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전쟁 중이지도 않은데 1년에 70명, 80명씩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별로 특별한 우리의 이게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직 운영을 좀 잘못해서 시대가 변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다 HRD의 문제고 인력 채용과 개발의 문제고 그렇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나오실 수 있죠? 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진행하는데요. 내일 12시 20분부터 정치가 경제다. 인기 코너죠. 진행하니까요. 내일 12시 20분에 저는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홍기경 기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